오늘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또 하나의 이제 이슈인 미국과 중국의 이제 환율 전쟁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이 환율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서부터 이제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미중 간의 환율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유동성이 미 달러 유동성이 이전보다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에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마찰이 발생되어져 왔다. 특히 2019년 8월 미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을 조기 종료한 이후에 보유자산 매각 때마다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되어져 왔는데 이게 2019년 8월에 종료가 되게 됐고 2019년 8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빠르게 격하게 증가되던 시절 이때도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다.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미국 경제가 멈춰서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글로벌 경기, 미국 경기를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은 이와 같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2008년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2019년 8월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 미중 환율 마찰 2020년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로 미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 미중 환율 마찰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환율 제도가 미 달러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도 미달러 유동성이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된다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강세와 약세의 이 중간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된다면 위안화 유동성을 비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뿐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미국의 대형주 지수보다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 더 약하다. 약한 이유는 상이한 두 국가의 정책이 만드는 그 방향성에 두 국가의 금융시장이 수렴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중국의 상해종합주가지수는 쇠퇴기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서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와 있다. 아직 1차 상승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 상승의 힘이 제일 약하다. 그러나 미국의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이미 2008년도에 태동기에 들어왔었고 새로운 생애가 이후에 만들어졌고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진행됐고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다. 여기서 세팅되는 것은 2차 상승, 쇠퇴기까지 들어가는 게 된다. 따라서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상해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문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중국의 중앙은행은 환율을 올렸어요. 미 달러당 7.1209 위안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또 미국에서 보기에는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개입해서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가져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시장에다가 환율 변화를 맡기게 돼요. 환율이라는 것은 두 국가 간의 다른 유동성, 통화량의 차이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통화량의 차이는 그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시장의 흐름에 맡기게 돼요. 그렇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지를 않아요.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이들은 운영하고 있어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환율의 변동 범위를 정하고 인위적으로 여기서 자기네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환율을 고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기에는 얘네들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이거를 정했다지만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하는 것 아니겠어? 어떻게 얘를 정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미국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의심을 가질 수뿐이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19년 8월에도 지금과 비슷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만들어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8월로 잠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미달러 유동성의 증감 속도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보유 자산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때 미국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초기에 이제 발행하기 전부터 이제 예상되는 국채의 가격과 이 가격을 고려한 발행 물량, 볼륨을 이제 정하게 돼요. 근데 미국 경제에서 문제가 발생된 거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해도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가격에 국채가 판매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등장을 하게 돼요. 미 행정부 너네가 원하는 국채 가격과 판매하고자 하는 볼륨을 말해줘. 그래 요거야? 그러면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네가 지금 적은 그 가격 그대로 우리가 달러를 공급해 줄게. 너네가 발행한 국채는 중앙은행 금고에다가 갖다 넣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미국 행정부에 미국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이제 달러를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부 이제 언론들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미 달러를 찍어내서 걸어 다니면은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이 찍어냈다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이와 같이 주기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은 감소가 되어져 왔고, 이와 같은 미국 행정부가 찍어낸 국채가 시중에 풀린 것이 아닌 중앙은행 금고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특히 이와 같은 이제 미 국채, 다른 말로는 이제 보유 자산이에요. 국채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상품 형식이 있고, 그것을 다 합쳐서 이제 보유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을 보게 되면 초기에 이제 증가가 되어져 왔다가 2014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이제 좀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보유 자산은 2014년도를 넘으면서 급속도로 이제 증가되게 됐고, 2016년도에는 미국 건국 이래 최고치의 보유 자산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게 돼요. 보유 자산, 채권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게 되면 시중에다가 이제 되팔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채권을 시중에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대량의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특히 2016년도를 넘으면서부터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감소가 되게 되면서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2008년도에 미국이 미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발에 차일 정도로 시중에 미달러가 넘쳐난다라는 것은 직접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2016년도서부터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근데 2019년 4월서부터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4월에 이와 같은 뉴스를 접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4월에 발표를 했는데 8월에 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다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자마자 공개방송을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었고, 이게 조기 종료가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던 인플레이션의 시절이 펼쳐지게 됩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드려 왔어요. 2018년 12월서부터 2019년 4월서부터는 그게 가시화돼서 8월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드려 왔었고, 안타깝게도 어떠한 국내의 언론들, 어떠한 국내의 금융분석기관, 경제분석기관도 2019년 4월에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조기 종료한다는 게 어떠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도 어느 곳도 분석하지를 않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경제지표를 분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이 보유자산이 미국 경제라는 이 바스켓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 차야지 미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유동성을 갖다가 붙더라도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될 때마다 이와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한, 또한 미연준의 목표치인 물가 2% 이상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2019년 8월 미연준이 이 구멍을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구멍을 막아버리고 난 다음에
보유자산 이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시 증가되지가 않고 이전 수준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구멍을 막아버렸으니 유동성을 늘리는 대로 족족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는 이 현상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는 드디어 2019년 11월에 2.1%의 2% 물가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고 12월에는 2.3%, 2020년 1월에는 2.5% 계속 이제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요,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시절로 접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 대부분의 국가는 인류의 물물 교환 과정 속에서 서로 갖고 있는 필요한 물건들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교환의 매개체라는 게 존재해 왔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매개체. 쉽게는 조개로 주고받거나 돌을 주고받거나 이와 같이 물건을 바꿀 때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는 이 매개체를 조개, 돌 등으로 활용해 왔고 인류의 역사성에서 가장 인정을 받은 게 이제 금과 은 같은 보석이었어요. 근데 금과 은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화폐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 금 보유량의 80% 이상이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금과 미 달러를 연동을 시키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진행이 됐었고, 얘도 달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 보유량이 늘어나지 되는데 1969년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금이 안 늘어났는데도 달러를 마구 찍어내게 되면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든 화폐 중에 물물 교환할 때 가장 인정을 받는 게 달러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 제도의 근간이 달러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여행 갈 때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미국 달러를 일단 얼마 바꾸고 현지 화폐를 조금 바꿔서 간다. 현지에 가서 현지 화폐가 필요하면 미 달러를 내밀고 바꾸면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통용되는 게 미 달러고, 대부분의 국가의 환율 제도의 근간이 미 달러예요. 미 달러를 근거로 한 이제 환율 제도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게 물물 교환을 할 때 매개체가 되는 이 미 달러고, 미 달러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환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원활한 물물 교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환율 제도가, 환율 자체가 안정되어야 된다. 이 안정되는 기능을 갖춘 조직을 만들자.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분석하는 분석기관도 아니고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들은 설립되게 된 목적 자체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려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게 돼요. 2019년 8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됐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국을 보게 되면 2019년 8월에는 2% 수준의 물가였던 게 2020년 1월에는 5.4%까지 물가가 급증을 하게 돼요. 왜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관세를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두들기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이제 미국에다가 판매를 하러 가게 되면 이전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옳거니 미 달러 유동성이 2019년 8월 이후서부터 급증하니까 위안화 유동성을 더 많이 늘리게 되면 관세를 두들겨 맞은 이 현상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안화를 증가시키면서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안화 유동성을 늘리면서 그와 같은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또한 환율 조작국의 멍해를 상쇄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이전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시절에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문제가 거론되어져 왔다. 특히 중국이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이 중국의 위안화 유동성의 증가되는 속도 임계치는 20%예요.
20% 이상을 위안화 유동성 증가 속도가 충족이 되게 되면 빨간 선으로 나타낸 중국의 GDP, 중국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만든 부의 총합이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유동성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그 시절에는 중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도 피크치까지 증가되면서 중국 경제가 매우 빠르게 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유동성을 더 빠르게 증가시켜서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의 환율을 약세, 가치 약세 구간에 잡아두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 부 자체가 매우 빠르게 증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 두들겨 맞은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위안화 환율을 보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이제 위안화 환율이에요. 여기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녹색 비행기 궤도를 나타냈어요. 즉 위안화 환율의 시각적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고, 이 녹색 비행기 궤도는 여기 선이 각도가 몇이고 몇 포인트에 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이에요.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에 이제 환율 설명할 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난해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두뇌 용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시각 정보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잡한 얘기들을 그림으로 그냥 나타낸 것일 뿐, 기술적 분석과 같이 이 각도 몇 포인트에 와 있냐, 전에 그림하고 여기 각도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이 위에서는 미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약세, 이 밑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강세 구간이에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이제 생애를 갖게 돼요.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생애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이미 1990년 초반에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을 하게 됐고, 태동기로 귀향하는 항로가 설정되어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로 태동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동기로 가게 되면서 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다가가게 되면 적어도 한 번에 또는 두 번의 반등을 만들게 되고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얘기 다 필요가 없고,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보게 되면 위안화 환율을 여기서 이제 뭐 중국이 환율의 미달러 대비 약세 구간에 위치를 했다, 이것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조작국 얘기가 또 불거지게 되면서 환율 마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그냥 내비둬도 이 환율 자체가 미 달러 대비 약세까지 상승이 됐다가 이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이제 관리변동 환율 제도로 자신들이 직접 이제 환율을 정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환율 마찰의 그 핵심이 되게 되고, 지금이라도 중국이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세에 위치하는 조건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환율 구조 속에 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달러 유동성이 이전 기간보다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조작이 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앞서서는 이제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을 했고, 현재는 2020년 3월 23일 코로나19로 멈춰선 심장마비에 걸린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심장 마사지가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줄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됐고, 2019년 8월 이후에 증가되던 미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2008년 수준을 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전과 달리 미달러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마찰이 있어 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은 다시 이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든지,
그런 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더라도 중국은 과거에도 그러왔듯이 미 달러의 유동성 증가 속도보다 위안화 공급 속도를 더 늘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관세 부과분들을 상쇄시키는 전술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와 같이 미 달러 유동성이 다시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 중국도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완전히 약세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니라 강세와 약세의 경계선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미 달러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 위안화 유동성을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더 증가되고 있고 더 증가될 것인데, 중국의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앞서 살펴본 미국의 대형주 지수보다도 상승세가 낮은 상황이에요. 왜 이럴까 얘가? 이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지만 각 국가의 경제의 방향성은 각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동일하게 움직여 가지만 그 속에서 각 국가의 정책이 만든 차이들 때문에 각 국가의 금융시장의 지수 자체에 온도차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복잡해요. 그림으로 그냥 보면 돼요. 자,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주식시장 지수예요. 쇠퇴기에 도착을 했고 한 번에 반등을 만들고 이제서야 태동기에 기항을 했어요. 여기서 태동기를 넘어서야지 1차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고, 1차 상승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 한참 조정을 받은 다음에 쇠퇴기까지 가는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얘는 아직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1차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로 기항을 한 다음에 여기 다시 넘어섰어요. 미국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이미 1차 상승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설정되는 경로는 중국과 달리 쇠퇴기까지 들어가는 경로예요. 중국은 아직 생애가 안 만들어졌고 이 정도에 와 있는 거고, 목표치가 여기까지예요. 즉 1차 상승을 하는 것보다 2차 상승을 하는 경로가 설정된 것이 더 상승세가 더 강하고,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상이한 정책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가지수보다는 미국의 주가지수 자체가 이제 상승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뉴욕 종합주가지수예요. 뉴욕 종합주가지수가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맞이하면서 태동기로 다시 들어왔어요. 태동기에 이 주가지수가 위치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실물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실물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돌아가기 힘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이에 수렴되면서 태동기로 들어오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지수가 태동기에 들어와 있어요. 실물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아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0년 1월까지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정지됐던 심장도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던 중이었어요. 근데 태동기까지 와 있다. 여기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동기는 실물 경제가 망가졌을 때만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 되게 됩니다. 조건이 되게 됩니다. 다시 반등이 나타날 수뿐이 없어요. 증가되는 유동성에 의해서 상방의 방향성은 설정이 되나, 코로나19 재감염자가 확대되네, 다시 상방의 방향성이 진행되다가 경제지표의 실적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아지네, 이와 같은 출렁출렁 장세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이제 설명드려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